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쏟아부은 폭탄이 대통령궁을 강타했고, 불과 몇 시간 후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한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체포되어 미국으로 압송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1989년 파나마 침공 이후 37년 만에 벌어진 일로 남미에서 미군이 직접 국가 원수를 납치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잠에서 깬 카라카스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거리로 뛰쳐나오는 동안 국제금융시장은 이미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달러 이상 급등했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들은 9만 달러 근처에서 8만 달러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시장이 휴장한 주말이었지만 24시간 돌아가는 가상화폐 시장이 이런 지정학적 충격을 즉시 반영한 거죠.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 긴급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고, 이란은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유럽 각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신중한 입장 표명에만 그쳤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미국 내부 반응이었는데, 이번 작전이 단순한 군사 개입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법 집행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전쟁이 아닌 체포라고 규정했어요. 마두로는 이미 2020년부터 미국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현상금만 5천만 달러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도주 중인 국제 범죄자를 잡은 것일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수도 전면 폭격과 군사기지 파괴, 그리고 국가 원수 납치가 과연 단순한 체포 작전일까요? 베네수엘라 국방부가 발표한 정확한 사망자 수도, 마두로의 현재 소재도, 후계 구도도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보 전쟁이 한창이고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채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이 사건의 진짜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독재자를 제거한 정의로운 작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계산이 숨어 있거든요. 21세기 패권 경쟁의 새로운 양상이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이 이번 작전을 전쟁이 아닌 체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단순한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제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법리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국제법상 전쟁을 선포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전쟁 범죄 기준도 적용받죠. 하지만 범죄자 체포는 법 집행 차원에서 훨씬 쉽게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 마치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수배범을 잡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마두로는 2020년부터 미국 법원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현상금도 올해 들어 5천만 달러까지 올랐고요. 법적으로는 도주 중인 국제 범죄자 신분이었던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 간 무력 충돌이 아닌 초국경 법 집행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상하지 않나요? 범죄자 한 명을 잡는데 왜 수도를 폭격해야 했을까요? 베네수엘라 군 사령부와 공군 기지가 집중 타격받은 건 저항 세력을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정권 교체 작전의 특징입니다. 이는 체포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미국은 이미 작년부터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30여 척의 선박을 격침시키며 단계적 압박을 가해왔거든요.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석유 수출을 차단하며 경제 제재를 강화해온 것도 모두 정권 교체를 위한 단계적 전략이었습니다. 마약 단속이라는 명분하에 진행된 사실상의 경제 봉쇄였던 거죠. 결국 이번 작전은 법적 명분을 앞세운 사실상의 정권 교체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법 집행이라는 포장지 아래 감춰진 제국주의적 개입의 현대적 변형인 셈이에요. 문제는 이런 식의 일방적 개입이 기존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이 법 집행이라는 명분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나라든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나라 지도자를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군사작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법적 명분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 땅속에 묻힌 엄청난 보물 때문이에요. 베네수엘라는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3,038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17.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예요. 더욱 놀라운 건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오리노코 벨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만 1조 2천억 배럴의 비투men과 초중진류가 매장되어 있어요. 이 중 경제성 있는 초중진류만 해도 2,670억 배럴에 달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전 세계가 1년에 소비하는 석유가 대략 300억 배럴 정도인데 베네수엘라 한 나라에 100년치가 넘는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이 자원들이 누구 손에 들어갔을까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고 석유를 담보로 한 차관을 제공하며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에 생명줄을 쥐고 있는 셈이죠. 러시아 역시 로스네프트를 통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깊숙이 개입해 있고 군사 고문단까지 파견해서 마두로 정권의 핵심 후원자 역할을 해왔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국 뒷마당에서 경쟁국들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해가는 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거죠. 특히 셰일가스 붐 이후 에너지 독립을 달성한 미국으로서는 전략적 우위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 안정화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동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나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한 중러의 압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작전의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마두로 체포는 3천억 배럴의 석유를 놓고 벌이는 지정학적 경쟁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정확히 37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1989년 12월 20일 새벽 미군 2만 7천 명이 파나마를 침공해 마누엘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은 이를 정당한 방어 작전이라고 명명했고 노리에가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했어요. 파나마 국민을 독재에서 해방시킨다는 명분도 내세웠죠. 노리에가는 결국 미국에서 20년간 복역했고 파나마는 완전히 친미 국가로 전환됐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영향하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성공 사례였던 거죠. 37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시나리오가 베네수엘라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 독재 정권, 미국 안보 위협이라는 명분도 파나마 때와 거의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파나마는 운하 통제권을 가진 작은 국가였지만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보유국이에요. 파나마 모델의 성공이 훨씬 더 큰 전략적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국제 정세예요. 1989년에는 소련이 붕괴 직전이어서 국제적 견제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 존재하죠. 게다가 소셜미디어와 실시간 정보 전파로 인해 국제 여론의 압박도 훨씬 강해졌어요. 베네수엘라 군부와 시민들의 저항 강도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브라질과 콜롬비아 같은 주변국들이 미군 주둔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고요. 파나마와 달리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훨씬 클 거예요. 파나마식 해법이 다시 통할지는 앞으로 몇 주가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성공한다면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고 실패한다면 미국 패권의 한계가 드러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999년으로 돌아가야 해요.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차베스는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석유 산업을 완전 국유화했어요. 초기에는 높은 유가 덕분에 빈민층 지원과 사회보장 확대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 시도를 겪으면서 차베스는 점점점 권위주의적으로 변했어요. 언론 통제와 정치적 반대파 탄압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시작한 거죠.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지도 못했고요. 문제는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국가 재정의 95%를 석유 수출에 의존하던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한 후 권력을 이어받은 마두로는 더 큰 문제였어요. 차베스만큼의 카리스마나 정치적 역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각한 독재적 통치 방식을 택했거든요.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1000분의 1로 떨어졌어요.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국민 600만 명 이상이 생존을 위해 해외로 탈출하는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마두로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미국 제재와 외부 세력의 음모로 돌렸어요. 선거를 조작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대거 구금하거나 망명으로 내몰며 권력을 유지했죠. 석유 생산량도 1997년 1일 300만 배럴 최고치에서 2019년 100만 배럴까지 급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고립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베네수엘라는 서방 세계와 완전히 단절됐어요. 미국의 적대 세력으로 분류되어 제재와 압박의 대상이 된 거죠. 결국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정치 시스템과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실패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개인 명분을 제공한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건 미국 외교 정책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를 침공한 사건이 아니라 규칙 기반 질서에서 힘의 논리로 회귀하는 전환점을 의미해요. 과거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접근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어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었죠. 하지만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러시아의 재기, 그리고 다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소프트 파워 중심 접근 방식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은 1대1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했거든요.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철학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진 거죠. 이게 바로 미국 패권의 새로운 양상이에요. 베네수엘라 침공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에서 양국의 영향력 확대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죠. 동시에 대만 해협, 우크라이나, 중동 등 다른 전략적 요충지에서도 필요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전 세계에 보낸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이 따라요. 이런 일방주의적 접근은 제2차 대전 이후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법 체계와 주권 존중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들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논리로 자국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나 인도주의적 개입 같은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유럽연합 같은 전통적 동맹국들조차 미국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방 진영 내부의 균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두로 체포로 베네수엘라 사태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오히려 새로운 혼란과 불안정의 시작일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 군부의 잔여 세력과 친마두로 민병대들이 게릴라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국으로의 대규모 난민 유입도 예상되고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리아 마차도가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군부와의 관계가 불안정해서 정치적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요. 미국이 누구를 임시정부 수반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베네수엘라의 미래가 결정될 텐데, 이 과정에서 각 파벌 간의 권력 투쟁과 내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성공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군사 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쿠바,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 반미 성향의 중남미 국가들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격도 예상됩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더욱 공격적인 군사 행동이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전면적인 공세 강화로 미국에 대한 보복에 나설 수 있어요. 국제사회는 이제 새로운 냉전 구도 속에서 미중러 간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립 가능성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같은 중간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자택일의 압박 속에서 더욱 어려운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어요. 균형 외교의 여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의 재편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대거 진출과 함께 국제 에너지 공급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는 글로벌 유가와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강력한 미국의 일방주의가 과연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베네수엘라 공습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21세기 국제질서 자체를 뒤바꿀 분기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거죠. 다음에는 이런 지정학적 변화가 우리 경제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